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영국 극작가 필립 메신저의 말입니다. 어제의 일을 생각해봅시다. 아니면 일주일이라도 좋습니다. 최근 자신의 일상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한 일들 중에서 실제로 기한 내에 완수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 주에 끝내기로 계획했던 모의고사 문제집은 다 풀었는지, 매일 3km씩 뛰기로 한 결심은 며칠이나 지켰는지, 책상 위에 레미제라블은 몇 쪽이나 읽었는지. 우리 자신을 회사라고 생각해봅시다. 내면의 CEO는 계획하고 지시를 합니다. 영어 공부를 하고 체력을 기르고 인문학 소양을 갖추라고 지시합니다. 지시를 받은 다음에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CEO고 동시에 내가 직원이니까 계획을 지키지 않아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달성률이 낮아도 그만이죠. 지시를 내리는 나와 업무를 수행하는 내가 그럭저럭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주요 사업을 미루거나 중단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혹시 이런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누군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여기 프림 하나에 설탕 둘 같은 커피 심부름이나 지금 바로 컬러 복사 20부 같은 사무 보조가 아니라면, 당신이 원하는 직장이 생트집을 잡는 상사와 술 담배로 찌든 회사가 아니라면 한시라도 빨리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냐 다른 사람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365공 비타민, 누군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 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의 생산성을 높이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법, 집중의 힘이라는 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예고드린 대로 우리가 일상에서 자꾸만 손이 가는 이 스마트폰, SNS,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산성을 깎아먹지 않도록 좀 더 현명하게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몇 가지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두 명이 조언을 해주실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인 칼 뉴포트의 이야기입니다. 창의적인 사고를 위한 시간을 계획하기인데요. 쏟아지는 이메일과 SNS,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또 인트라넷, 쪽지 대화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1971년) 저명한 사회과학자 허버트 사이먼은 이렇게 말했다. 정보가 좀먹는 대상은 꽤나 뻔하다. 정보를 받는 사람의 집중력을 좀먹는다. 그래서 정보의 홍수는 집중력 부족을 초래한다.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았던 이 사이먼의 발언 이후 수십 년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정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칸막이를 없앤 사무실 덕에 다른 사람들의 부산스러운 활동이 내 자리까지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은 우리 생계가 달려있는 바로 그 일터에 컴퓨터라는 끝없는 딴짓의 주범을 불러들였다. 게다가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정보의 유혹에 굴복하게 만든다. 끊임없이 몰려드는 정보 속에서 집중력은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집중력이라는 자산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혹이 우리 뇌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잘 이해해야 하고, 자제력을 키우는 전략을 새롭게 개발해야 하며 창의적이고 위대한 일에 전념할 시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딴짓할 거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집중력이야말로 우리의 경쟁 우위이다. 하루하루를 성과에 집중할 수 있는 도전이자 기회로 그렇게 바라보라. 내가 어제부터 지금까지 받은 이메일은
모두 86통인데 시간을 들여서 답변을 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 이 중 새로운 빅 아이디어의 발표라는 대학 교수로서의 나의 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오직 4개뿐이다. 86통 중에서 불과 4통. 나는 이런 현상이 상당 부분 지식산업 분야의 명확한 척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상사로부터 긴박한 이메일 메시지 세례를 받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프로그래머가 이메일을 항시 주시해야 한다면 틀림없이 생성하는 코드의 양은 줄어들고 그 수준은 저하되며 결과적으로 회사가 창출하는 가치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상사가 프로그래머에게 주의 산만을 초래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문책을 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그 피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쩌다 지금 이 같은 생산성 역설에 처하게 되었는지 이제는 해결책을 모색할 때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업무 습관을 개혁해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습관만 유지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대대적인 변화가 곧 일어나겠지. 남들이 우리의 업무 패턴을 바꿔주겠지 하고 기대만 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습관을 돌아봐야 한다. 동료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도록 자기 일을 감당하면서 한눈 팔지 않고 가치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능력을 유지하는 그런 습관 말이다. 그동안 나는 빡빡한 일과 속에서 일에 집중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예시를 많이 목격했다. 이런 여러 전략 중에서 내 경험상 유달리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다. 이것은 바로 집중 시간대 방식이라고 불린다. 이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산만한 직장 문화 시스템의 반기를 들며 효과를 발휘한다. 집중 시간대 방식. 이것은 사전 업무 계획이라는 익히 알려진 개념을 활용한다. 가장 중요한 창조적인 업무에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일하는 시간 동안 상당한 양의 시간을 따로 할애하는 것이다. 이런 시간 계획은 보통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나 그 전주 마지막 날에 미리 해둔다. 색다른 점은 이 시간대를 다른 여러 회의와 마찬가지로 달력에 기록하는 것. 조직에서 공동 달력을 쓴다면 특히 중요한 일이다. 자, 이제 누군가가 이 집중 시간대에 무언가를 계획하려고 해도 우리는 이미 달력에 분명히 표시해 놓은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다. 미안해요. 그날 9시에서 12시까지는 이미 할 일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식이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이메일 답변이 늦다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타박한다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이런 변명을 할 수 있다. 저는 오늘 오전 내내 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막 답하려던 참이었어요. 사람들은 누군가 특정 시간대에 미리 계획한 일이 있을 경우 그 시간 동안에는 무언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집중 시간대 방식은 사람들의 이런 인식을 이용하여 지나친 사과나 해명을 할 필요가 없으면서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 그러나 방해받지 않는 집중 시간대를 정해놓는 일은 전쟁으로 치면 겨우 절반만 진행한 것이나 다름없다. 나머지 반은 딴짓의 유혹을 견디는 것. 이 말은 이메일, 인터넷, SNS, 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론적으로는 쉽게 들리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란 놀라울 정도로 어렵다. 수년 동안 일하면서 딴짓하는 데 젖어 있었다면 자기 자신을 먼저 단련해야 한눈 팔지 않고 장기간 일할 수 있다. 이런 시도를 할 때 몇 가지 도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처음에는 집중 시간대를 짧게 설정한 다음에 점차 늘려라. 경험에 의하면 한 번에 1시간으로 시작한 다음 2주마다 각 집중 시간대별로 15분씩 늘리는 것이 좋다.
핵심은 절대로 딴짓을 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유혹에 져서 금방 페이스북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면 전체 설정 시간을 취소하고 나중에 다시 시도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시간 동안에는 딴짓이 조금이라도 허용된다는 것을 스스로 용납할 수 없게 된다. 둘째, 다른 일과 분명히 구분되는 별개의 일을 다뤄라. 예를 들어 기사를 하나 써야 한다면 조사나 연구 작업을 미리 해둬서 집중 시간대가 되었을 때 전격적으로 온 정신을 집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 마지막 셋째, 시간대별로 다른 장소를 이용하라.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 다른 방이나 도서관으로 이동하는 것도 좋다. 바깥의 조용한 장소도 좋다. 가능하다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피하기 위해 펜과 종이만 들고 작업을 하라.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칼 뉴포트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산만한 일들, 그리고 인터넷과 SNS 등등의 방해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중 업무 시간대를 정해서 활용해보라고 조언합니다. 여기 나온 말 중에서 우선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던 것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끊임없이 몰려드는 정보 속에서 집중력은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딴짓할 거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집중력은 우리의 경쟁 우위이다.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똑같이 회사 책상이든 도서관 책상이든 똑같이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앉아있지만 정말 우리는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이 우리에게 달콤한 손짓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요. 그 유혹거리들로부터 우리를 얼마나 지켜내느냐, 그리고 얼마나 온전히 집중력을 발휘하느냐가 정말이지 경쟁에서 이기는 중요한 핵심 능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에 8시간, 10시간 혹은 12시간 스마트폰 만지지 않고 온전히 일이나 공부에 집중하는 게 정말로 힘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출근하는 날이 아닌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 카페에 가서 원고 작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습관적으로 틈틈이 스마트폰을 켜서 이메일 새로 온 건 없는지, 카카오톡 연락 온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습관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고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칼 뉴포트는 집중 업무 시간대를 설정하라고 하는데요. 물론 칼 뉴포트는 이런 집중 업무 시간대를 우리의 회사 일터에서 적용해보라고 하지만 그게 모든 분들에게 가능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마다 조직 문화가 다르니까요. 상사에 따라서 갑자기 쪽지가 와서 10분 뒤에 회의를 할 테니 회의실을 잡으라고 그런 식으로 지시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지시를 받으면은 창의적이고 지적인 업무를 할 때는 생산성이 뚝 떨어지죠. 그래도 일터란 곳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곳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집중 업무 시간대라는 거는 사실 저는 생각하기를 개인적인 시간 컨트롤 방법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퇴근한 후 저녁 시간대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주말에 자기 시간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왜 예전에요, 고승덕 변호사도 그런 이야기를 자신의 합격기에서 한 적이 있어요. 우선은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처음에는 아마 시계를 갖다 놓고 2시간 정도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 자체를 늘려나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2시간 쭉 앉아 있는 걸로 버텼다면은 그 다음에는 3시간 앉아 있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는 3시간 반 앉아 있는 걸로 하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일어나고 싶은 마음, 엉덩이를 떼고 싶은 마음, 잠깐만 바람을 쐬고 싶은 마음을 일부러 참아가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드린 식대로 하면은
집중 공부 시간대를 조금씩 늘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앉아있는 동안에 설사 공부가 잘 안되는 날, 집중력이 떨어져서 공부하기 싫은 날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1시간짜리 집중 공부 시간대, 집중 업무 시간대를 한번 실천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막상 앉으면은 공부하기가 싫을 수 있습니다. 소설을 쓰려고 맘먹었는데 키보드 앞에 앉으면은 영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그저 자리를 뜨고만 싶어질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앉아서 공부를 못해도 좋으니, 앉아서 소설을 못 써도 좋으니 스스로 정해둔 시간만큼은 절대 다른 딴짓을 하지 않고 공부할 때와 똑같은 집중력으로 정신을 모으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책 한 장 넘기지 않아도 좋고 소설 한 글자, 소설 한 문단 못 써도 좋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정했던 대로 1시간 혹은 2시간 자리에 앉아서 절대로 다른 짓 하지 않고 엉덩이를 떼지 않고 공부하고 글을 쓸 때와 똑같은 집중력으로 버티는 것, 바로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아니라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글 쓰는 요령으로 어느 에세이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집중력 있게 버티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슬슬 글이 나오기 시작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볼까요? 이번 이야기 들려주실 분은 작가이자 유명 블로거인 로리 데센느라고 합니다. 이름이 발음하기가 쉽지 않네요. 로리 데센느. 소셜미디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의 차이점은,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모든 일에 아니요 라고 답한다는 것이다. 워렌 버핏의 말입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인맥을 만들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자기의 전문 지식을 드러내거나 자신이 배운 것을 공유하거나 자신이 존경하고 경외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도 있다. 계속 소식을 주고받고 재미를 느끼며 세상과의 끈을 놓지 않는다. 심지어 140자 미만의 글에서 영감을 찾기도 한다. 심리학자들은 소셜미디어가 소속감, 자존감처럼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인다고 말한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아우르는 큰 집단에 속하기를 원하며 자신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믿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어한다. 이런 소셜미디어 덕분에 우리는 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상과 관계를 맺고 세상을 확장시켜 나가지만 동시에 소셜미디어는 수없이 새로운 난제도 던져주고 있다. 어떤 도구든지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 되도록 사용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의도를 가진 로그온이 중요하다. 목적이 있는 행위에는 명확한 의도가 따른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사회 네트워크에 이런 의도가 없이 접속한다. 어쩌면 이를 질질 끌다가 한눈 팔 거리를 찾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서 또는 좌절하며 감정의 탈출구를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는 실제로 엔돌핀이 소량 배출되는데 이는 격렬한 운동을 마친 뒤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과 동일하다고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다를 떠는 것도 뇌의 보상 중추를 자극하기 때문에 자기의 일상을 남에게 들려주지 않고는
더욱 배길 수가 없게 된다. 소셜미디어에 어떤 이유로 의지하든 간에 이제 우리들 대부분은 핸드백이나 호주머니에 강력한 미니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는 셈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SNS에 접속할 기회는 넘쳐난다. 만약 이런 세태에서 잠시라도 뒤로 물러나 있었다면 다시 복귀하자마자 모든 것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한층 심해진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에 한눈을 팔고 있으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과 눈앞의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대응하느라 우리 삶의 디테일한 면들은 등한시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개 의도하지 않고 행동한다. 소셜미디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소셜미디어에 단순히 반응하는 대신에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혼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의식이 깨어있으면 미디어에 왜 접속하는지 인식하게 되며 의도한 일을 다 마치면 완전히 접속을 끊을 수 있다. 자신의 효율성과 존재감에 해가 될 정도로 소셜미디어에 의존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셜미디어와의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동기로 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자기인식 없이는 단지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소셜미디어에 자기도 모르게 접속하는 나쁜 습관을 갖게 된다. SNS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기준을 정한 다음에 이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미리 정해놓은 의도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미리 정해놓은 특정 시간에만 접속하고 그 외 시간에 소셜미디어에 저절로 향하는 마음을 절제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단련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비즈니스에서 소셜미디어가 일정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일을 하는 사람들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다. 그런데 세워놓은 목표에 다다르지 못해 좌절감이 들면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몰두하고 싶은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팔로워 수라든가 회원 숫자, 트래픽, 접속자 수, 이런 기준에 집착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숫자는 반드시 성공의 척도는 아니며 숫자가 성취의 필수 요건도 아니다. 내가 아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하는 소규모 인적관계 네트워크를 서서히 키워갔더랬다. 내가 아는 가장 높은 성취를 올린 사람들은 모두 다 인간관계의 양보다는 그 질에 더욱 집중한다. 이들은 가면을 쓴 자아, 즉 페르소나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프로필을 꾸미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대신 진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온라인에서 알게 됐든 오프라인 행사에서 만났든 그 사람들은 알고 있는 이들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일단 친해지면 상대에게 모든 관심을 쏟는다. 이렇게 되려면 충동적인 반응을 이끄는 걱정들, 어딘가 다른 곳에서 쓸만한 정보를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에서 소외됐다는 염려, 또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왠지 잘 나가고 있는데 나만 뒤처져 있다는 그런 의구심에 당당히 맞설 필요가 있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소셜미디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이 부분에서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볼게요. 저는 원래 회사가 대중교통을 타고 꽤 먼 곳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1시간 20분 정도 걸렸고요. 퇴근할 때는 1시간 40분 정도. 퇴근할 때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 정도 거리에 떨어진 회사에 다녔었습니다. 지하철 타고 이동하는 거리가 워낙 길다 보니까 당연히 지하철 내에 앉아가는 시간은 모두 독서 시간으로 활용을 했지요.
책가방 속에는 항상 책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물론 저는 항상 책가방 속에 책을 가지고 다니는 편이었는데요. 그 시절에는 워낙 이동거리가 길다 보니 왔다 갔다 움직이는 시간만 책을 봐도 하루에 못 잡아도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회사 사옥이 이전을 했습니다. 집에서 매우 가까운 곳으로 이전을 해서 지하철 이동 시간이 1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가까운 곳으로 왔어요. 저한테는 정말 좋은 일이고 행운인 것이죠. 저는 회사 사옥이 이전한 뒤에도 지하철에서는 똑같이 독서를 하려고 처음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회사가 가까워지니까 집에서 나서는 시간이 당연히 조금 늦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하철에 사람들이 빽빽한 시간대, 말 그대로 만원 버스와 만원 지하철을 타는 시간대에 저도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잠이 워낙 많아서 그렇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는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되지 못하거든요. 그냥 출근 시간에 맞춰서 가는 그런 편인데 지하철에 사람은 많지요. 지하철 이동 시간이 15분 정도로 확 줄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에 탄 다음에 가방 속에서 책을 꺼내기가 꽤 귀찮아지는 겁니다. 어차피 꺼내서 몇 페이지 보지도 않았는데 금방 내려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책은 가방 속에서 잠자는 날이 하루 이틀 늘어가고 저는 그냥 출근하는 지하철, 만원 지하철 내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나온 속보 뉴스도 좀 보고 어제 프로야구 기사도 좀 읽고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 웹툰도 잠깐 보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15분 정도 시간은 금방 갑니다. 저는 제 폰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동영상을 전혀 다운받아 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터넷만 잠깐 봐도 15분은 후딱 지나갔어요. 그렇게 몇 달을 다니다가 문득 제가 굉장히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개를 들어서 만원 지하철 안에 있는 다른 수많은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봤는데 정말 열에 8, 9은 그냥 핸드폰을 보면서 지하철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에 떠있는 화면은 대개가 지난 무한도전이라든지 지난 드라마라든지 혹은 온라인 게임 같은 거였습니다. 아침부터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싶을까, 게임을 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요. 문득 돌아보니 저 자신도 그저 스마트폰으로 프로야구 기사나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책가방 안에 아주 얇은 영어 원서를 넣어가지고 다니면서요. 오가는 지하철 하루 20분, 30분만이라도 그냥 쉬운 영어 소설책을 꾸역꾸역 읽어나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어차피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지금 토익이나 영어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점수를 맞춰야 할 것도 아니고요. 그저 취미 삼아 살살 보는데 그래도 그것이 아니라면 어차피 버렸을 시간 하루 20분, 30분 지하철 안의 통근 시간에 본다라고 생각하니까 시간을 알차게 쓴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기분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 이후 지금까지 최근 한두 달은 지하철을 타자마자 얇은 영어 소설을 꺼내서 읽고 있습니다. 해석은 다 안 돼요. 사전을 찾아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그렇게 꾸준히 보면은 시간이 지난 뒤에 보지 않은 저보다는 나은 제가 되어 있겠죠. 어차피 몇 달 동안 스마트폰으로 본 웹툰이라든가 온라인 신문 기사는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SNS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도 의식적으로 현명하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항상 일할 때마다 혹은 공부할 때마다 PC에 알람처럼 띄워두고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한 채 마치 조건 반사를 하듯이 우웅 하고 울릴 때마다 공부와 일을 손에서 놓고 바로 SNS로 달려가고 계신다면은 지금 스스로가 얼마나 집중력을 갉아먹고 있는 것인지, 만약 습관만 개선한다면은 내가 얼마나 더 알차고 의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실시간으로 즉각 답해왔던 나의 SNS들이 과연 정말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소셜미디어를 현명하고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의 힘에 나오는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호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욕을 북돋는 책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